나 월 얼마 번다, 월 1000, 월 1억, 월 1억을 버는데 왜 남는 게 없는 거지?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경영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500개 이상의 판매가 더 되어야 마케팅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 보통 매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나 월 얼마 번다, 월 1000, 월 1억 막 이렇게 번다고 하잖아. 근데 그 월 1000, 월 1억이라는 개념이 매출인지 진짜 순수 이익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월 1억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남는 게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 실제로 월 1억을 벌고 있는데 저는 남는 게 없어요.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월 1억을 버는데 왜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매출이 월 1억이었던 거야. 그냥 남는 게 없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어봐. 아, 월 1억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월 1억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 비용이 뭐 발생해요? 뭐 사람 몇 명 있어요? 급여 대충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물어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알고 보니. 그래서 중요한 게 얼마를 파냐도 중요한데 얼마가 남냐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원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원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우리 사례를 하나 해보자. 그래도 일단 사업이나 뭘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는 뭐지? 남는지 안 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뭘 팔았을 때 얼마 남냐, 소위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1,000원에 팔면 얼마 남아? 뭐 그런 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장사를 하는데,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남는지 알아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 런칭을 해.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럼 이 제품을 팔았을 때 한 개당 얼마씩 남는지를 알아야 분석이 제대로 되겠지.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경영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남는 게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크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수익이랑 비용이랑 이익을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그리고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매출 총이익이 있고 판관비가 있으며 이걸 빼면 영업 이익,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상세하게 가면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재료비냐 농우비냐 그다음에 제조 경비냐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요 밑에도 있는데 일단 요건 생략을 합시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용도 또 나누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분류를 변동이랑 고정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동비는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비용, 고정비는 매출에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BEP라고 따질 때는 결국에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우리가 뭐가 가장 쉬울까? 아, 화장품. 제일 재밌는 화장품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화장품을 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선크림이죠. 네. 선크림 보통 하나에 이제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자, 선크림을 판다, 1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00원에 팔았으면 얼마가 남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야. 볼 때에는 이제 선크림을 팔 때 뭐가 필요해? 원재료가 필요하겠지? 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안에 성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용기. 용기. 그렇지. 우린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박스도 필요할 거고. 그렇지. 이게 가방, 이게 뭐야? 선크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매출 원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재료비로 가. 알겠죠?
그래서 그 외적인 재료도 많을 거야. 근데 그럼 재료비도 또 나눌 수 있는 게 직접 재료와 간접 재료비가 있어.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워 복잡해지니까 패스. 그래서 재료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만들잖아. 선크림을 만들잖아. 하면은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무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계팀, 뭐 인사총무, 뭐 영어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인건비라고 했을 때 이게 제조에 들어가냐 아니면 회사 운영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래서 제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노무비로 가. 그래서 같은 인건비라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산에 투입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는 노무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 외적으로 자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기계, 기계 장치. 또 전기, 그치 전기.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뭐 기계 장치와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지. 그 외적으로도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겠지. 예를 들면 기계 장치라고 했지만 기계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선비도 들어갈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운반비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식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기계 장치는 조금 따라봐야 돼. 자, 우선 같이 보면은 얘네들은 재료비도 아니고 농비도 아니긴 해. 근데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긴 하니까는 제조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들어가고 기계 장치는 살 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처음에 매입을 할 때 5억이라는 돈을 들어갔어. 그러면 이 5억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있어. 현금은 5억이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용은 사용하는 만큼 아니면 내용 연수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해서 그 5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년에 1억씩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감가상각비, 전기, 수선비, 운반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를 전부 다 해서 매출 원가라고 해. 그러면은 이거야.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거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뭐냐면 정말 물건을 하나 팔아서 이 생산에 들어간 원가만 뺐을 때 남는 돈인 거지. 그래서 매출 총이익인 거고, 여기서 판관비 똑같아. 여기서도 인건비라든지 뭐 세금, 뭐 차량 관련해서 등등, 얘네 여기서도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판관비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얘네들까지 빼면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한 개 팔면 얼마 남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지. 이제 원가 회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원가 회계 관점에서. 이거는 운영적인 부분이다 보니 보통 이 매출과 매출 원가만 본다라고 해도 돼. 그러면 다시 지우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선크림이라고 했을 때 판매가가 10,000원, 원가가 2,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8,000원이 남냐 라고 해서
그럼 이게 BEP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8천이 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단가에서는 이 원가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변동이랑 고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고정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면 이거야. 변동비는 수량만큼 계속 비용이 올라가겠지.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가장 말한 게 뭐였지? 원료. 원료 같은 경우에는 파는 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잖아. 그치? 만약에 원료가 한 개당 뭐 한 3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팔리는 만큼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아까 그리고 고정의 대표적인 거는 뭐였어? 감가상각비이긴 해. 얘는 파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량이 얼마가 되든 비용이 변동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야. 생산하는 수량이 많아지는 만큼 변동비는 상관이 없어. 그럼 고정비가 줄어. 그럼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나면은 단가는 어떻게 될까? 제조 단가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남는다라는 거 했을 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얼마에서 얼마 팔아 라고 할 때는, 아니 얼마 몇 개 팔아서 얼마 남는다 했을 때는 계산을 그 단가와 수량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씩 고려를 안 하고 하면은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 BEP라고 할 때는 보통 그래서 몇 개 팔면 남냐라고 하잖아. 한 몇 개 팔면 남느냐라고 할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왜 이 말이 나오겠어 또? 고정비가 없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없이 변동비만 만약에 1,5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1,600원에 팔아도 100원이 남는 거야. 그럼 무조건 남는 거야. 근데 고정비가 생겨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몇 개 팔면 남냐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판매가에서 우리가 아까 10,000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가가 아까 얼마였지? 2,000원. 원가가 2,000원이었어.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변동 원가라고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하면은 9,000원이 공헌 이익이라고 해. 공헌 이익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 그러면 이거야. 자, 변동 원가만 일단 고려를 해.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고정비가 보니까 만약에 900만 원이라고 쳐. 공헌 이익이 9,000원이야? 그럼 몇 개를 팔아야 될까? 1,000개. 팔면은 900만 원이 되지. 1,000개를 팔면 고정비랑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때부터 뭔가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 전에는 공헌 이익만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기점이 이제 BEP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손익분기점. 그러면 자 1,000개를 팔면은 900만 원이니까 남는 게 없어. 9,001개를 팔면 어떻게 돼? 남아요. 얼마 남아? 9,000원 남는 거야. 10,000원에 팔아도 일단 무조건 발생하는 변동원가 1,000원 때문에 9,000원이 남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2,000개를 팔면 어떻게 될까? 900만 원이 남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는다라고 할 때는 변동비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고정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판관비까지 고려를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구분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제품군이 많아지면은 뭐가 발생을 하겠어? 비용 배분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자, 하나의 기계 장치로 A라는 제품도 만들고 B라는 제품을 만들어. 그럼 이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럼 기계 하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사람들도 투입이 둘 다 돼.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며, 이게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냐에 따라서 제품별로 단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배분을 잘못하면은 경영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얼마를 남냐라고 할 때는 이게 막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판매가와 그다음에 원가를 보는 건데, 이 원가를 볼 때 변동과 고정만 구분을 잘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내가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지. 추정이 가능하니까.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지.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 선크림을 내가 사오는데 파는 건 10,000원이고 내가 사오는 게 만약에 4,000원이야. 그러면 한 개를 팔면은 얼마 남아? 6,000원이 남지. 자, 아까는 제조였고 지금은 유통이야. 아니면 소매업이야. 자, 판매, 그다음에 상품, 원가. 나중에 이제 상품과 제품도 달라요, 참고로. 자, 4,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팔면은 한 개당 6,000원이 남아. 근데 내가 여기서 월세를 한 달에, 월세가 120이라고 해. 몇 개를 팔아야 될까? 200개. 그렇지? 200개를 팔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야. 딱. 그럼 그 이상 팔면은 이제 남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들어간 거지. 계속 이어가면은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면 보통은 과거 데이터를 보고 얼마를 남겼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아니까 역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거지. 자, 목표 이익 금액이 얼마 남을 거냐 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 라고 잡아. 그러면은 판매가가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가가 4,000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얘기가 나중에 좀 다시 할 건데, 자, 500만 원 벌어야 돼. 근데 한 달 나가는 월세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임차료가 120이야. 전기료는 판매에 따라서, 자, 소매업에서 판매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할까는 알 수 없어 사실은. 근데 보통적으로는 그냥 고정비 성향이겠지.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 그리고 뭐 기타가 8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 그럼 이거 얼마지? 220. 그러면 고정비까지 부담을 하려면 여기가 7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 개당 6,000원에 남아. 그러면 720만 원이 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돼? 1,200개. 1,200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자, 1,200개를 팔아야 돼. 한 1,200개의 판매가는 얼마야 그러면? 10,000원이지. 얼마? 매출이 얼마? 1,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매출원가가 그러면 얼마야? 1,200개면 480만 원. 이게 뭐야 그러면? 매출 총이익인 거고 얘가 판관비로 가는 거지.
이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나는 한 달에 500원 벌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120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가면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잖아. 1200만 원의 매출을 생각했을 때는 매입가를 고정으로 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판매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매입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말한 게 뭐든지 P 곱하기 Q잖아. 그럼 생각을 한 거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수량을 올리거나, 수량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판매가를 10,000원이 아니고 11,000원, 12,000원. 만약에 10,000원에서 12,000원에 팔아. 하면 몇 개만 팔면 돼. 단가가 올라가면 팔아도 될 수량이 점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4,000원에 떼오는 거를 만약에 3,000원에 떼올 수 있어. 그러면은 판매 수량 더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판매가를 못 높이겠어. 그러면 판매 수량을 높일 수 있잖아. 그럼 판매 수량을 높이면 매출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 이거보다 더 벌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도 있고 매출을 올리는 방향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매출을 올리려면은 뭘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올리는 방향에서는 대표적인 게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는 또 돈이 들어가잖아.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남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300만 원을 투자를 해.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은 몇 개야? 500개. 마케팅을 통해서 500개 이상의 판매가 더 되어야 마케팅하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기대 금액은 이 정도 되는 거야. 해야 0인 거야, 가치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막연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대값을 분명히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매 원가라는 게, 그러니까 팔았을 때 얼마가 남냐라는 거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궁금한 거. 그럼 변호사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생각을 해봐. 원가 볼 때 우리가 뭘 사와? 안 사요. 안 사오지. 뭘 만들어? 우리는 뭐야? 지식 서비스야. 지식 서비스다 보니까 자, 매출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나 제품이나 상품이 없어. 그렇지? 보통은. 그러면 결국에는 발생하는 게 대부분 뭐야? 인건비야. 인건비. 대표적인 게 임차료, 광고비. 변호사들이 크게 발생할 비용은 딱 이 정도. 그 외에 기타도 있겠지. 그래서 변호사들 1인당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 한 3억 정도라고 해. 그러면 매출액이 3억인 거잖아. 매출액이 3억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빼기 전이라는 거야. 매출액이 3억인데 인건비 빼고 임차료 빼고 그거 빼고 하면 얼마가 남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3억은 월이에요, 연이에요? 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법률시장 전체 나누기 변호사 수로 한 거라고 하더라. 근데 이런 게 있어. 세법상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있어. 사업 소득 금액은 이런 비용까지 고려한 거를 말을 해. 그래서 왜 예전에 뉴스에 보면 변호사 그러니까 중간값이 소득 금액 중간값이 3천만 원 막 이랬거든. 월? 연. 에? 물론 일간에서는 이게 이게 오류라고 하긴 하던데 모르겠어. 오류인지 아닌지. 근데 이거는 뭐냐? 모든 비용을 다 뺀 거.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 변호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이나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계산 방식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매출이 만약에 1년에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이런 거를 뺀 나머지인 거지. 그럼 우리는 뭐야? 변동비는 딱히 없다. 물론 따지면 뭐 인건비라는 개념은 조금 반고정비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직원에게 일을 주잖아. 그럼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 우리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급은 뭐야? 얘한테 어떤 일을 주든 간에 일단 시간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주면 되잖아. 근데 추가로 수당을 준다. 야근 수당 뭐 이런 거 준다 그럴 땐 뭐야? 이땐 변동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고정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럼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똑같이 보는 거지. 사실 우리 이거랑 이건 대부분 뭐야? 고정비야. 그래서 인건비 뭐 만약에 한 달에 500, 임차료 500, 광고비 500, 뭐 기타 500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 2천. 1년이면 2억 4천. 그러면 3억에서 2억 4천 빼면 6천. 뭐 이런 식이야. 됐지? 좀 단순하네요, 그래도. 단순하지. 우리는 물건을 사와서 아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원가율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사실은.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왜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잖아. 들어봤어? 아니요? 흑자인데 도산을 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도산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업이익에서는 분명히 플러스인데 도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